호주 해군 대령이 한국 잠수함 기술을 보고 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핵추진 잠수함만 다뤄온 베테랑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서방 해군 기술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 3국의 동맹국인 호주가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몰랐던 한국 해군의 숨겨진 능력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세계 LNG선 16척 중 14척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고 독일 기술자들도 감탄하는 정밀도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물속의 경홍이라고 부르게 만든 한국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바다 아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왕립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 대령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이 제 전문 분야죠. 제가 처음 잠수함을 탄 건 22살 때였습니다.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그때부터 바다 아래 세상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물속에서 느끼는 그 고요함과 긴장감, 그리고 언제든 생과 사를 가르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어난 사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윌러호의 부함장이었는데 태즈먼해에서 훈련 중이었죠. 갑작스런 전력계통 오류로 잠수함이 급속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조원 80명 중 3명의 동료를 그 차가운 바다에서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한 기술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잠수함이거든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더욱 그렇죠. 원자로가 들어있는 바다 아래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지난 10년간 저는 미국 버지니아급, 영국 아스튜트급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서방 세계 최고 기술의 집약체들이었어요.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방부에서 뜻밖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오커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내 사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겠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예의상 둘러보는 거라고 일주일 정도면 금방 돌아오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규모나 장비 수준은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역 강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특별한 힘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나온 영접단의 규모가 상당했어요.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는 느낌이었죠. 김유진이라는 통역관이 저를 맞았는데 영어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해군 기술 용어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호주에서 온 통역관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김유진이 한국 조선업 현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개 정도로 들었는데 점점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이 16척인데 그중 14척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2척마저 한국 조선소의 미국 자회사가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상 100% 한국 기술이라는 얘기였죠. LNG선이 얼마나 복잡한 기술의 집약체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하 160도의 극저온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하는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일정은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박민서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해군이 처한 현실적 위협 상황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 증가, 그리고 동북아 해역의 복잡한 안보 상황까지
한국이 왜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이미 3,600톤급 장형실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IP 추진 시스템에 리튬 배터리까지 장착해서 최대 3주간 연속 잠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사령관이 보여준 장형실함 재원표를 보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독일의 최신 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 없이 순수하게 한국 기술자들의 힘으로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어떻게 독자 개발할 수 있었느냐고요. 박 사령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조선 왕조 시대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장영실이라는 과학자가 600년 전에 이미 정밀한 시계와 천문 관측 기구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런 기술적 DNA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만에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사라에게 한국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더니 그럼 우리가 배울 게 정말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튿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장형실함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KTX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제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들이 과연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크와 크레인들, 그리고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수십 척의 선박들을 보면서 한국 조선업의 실체를 실감할 수 있었죠. 이정현 기술자가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이분의 전문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물어보는 족족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게다가 독일 HDW나 프랑스 DCNS 같은 해외 조선소들과의 기술 비교까지 척척 해내더군요. 드디어 장형실함이 있는 특수 도크에 도착했습니다. 3,600톤급 잠수함의 실물을 본 순간 저는 말을 잃을 뻔했어요. 완벽하게 다듬어진 소세지 모양의 선체, 정밀하게 가공된 표면,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마무리 상태까지. 이정현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에 들어간 AIP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했어요. 연료 전지와 리튬 배터리를 조합해서 최대 3주간 연속 잠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놀란 건 단순히 기술 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들을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해내고 있었어요. 특히 함교 부분 제작 현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페리스코프 설치 작업을 보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이 독일이나 프랑스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이정현 씨가 보여준 설계 도면들도 놀라웠어요. 3D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잠수함 내부 구조들, 최적화된 승조원 동선 설계, 그리고 비상상황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게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대중공업 식당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 잠수함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버지니아급이나 러시아 야생급 같은 최신 핵추진 잠수함들의 기술적 특징까지 꿰뚫고 있더군요. 한 젊은 기술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호주 콜린스급 잠수함의 소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콜린스급의 초기 결함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한 기술적 방법론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장형실함의 내부를 직접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설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부터 무기체계실, 그리고 원자로실까지 모든 구역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배치되어 있었죠. 특히 지휘통제실의 최신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미국이나 영국 잠수함보다도 더 선진적으로 보였습니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직관적인 조작 체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조선소를 떠나기 전에 이정현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잠수함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해군 기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30년간 서방 기술만 봐왔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본격적인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장호석 작전 참모가 직접 나서서 한반도 해역의 현실적 위협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다룬 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위협이었습니다. 장 참모가 보여준 위성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군요.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대형 잠수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건 로미오급을 늘린 형태라고 했습니다. 소련시대 구식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비록 성능은 떨어지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죠.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잠수함이 언제든 서해나 동해로 나와서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장기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동해의 복잡한 해류 때문에 탐지가 더욱 어렵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중국 해군의 서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서해상에서의 활동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산둥 반도에 배치된 북해 함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 참모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들이 서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횟수가 지난 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더군요. 그런데 한국 해군이 이들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중국 핵추진 잠수함의 고속 기동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마치 자전거로 자동차를 쫓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몇 시간 쫓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 가속화였습니다.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12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재래식 잠수함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브리핑 중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위협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장 참모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해는 물론이고 서태평양 전체에서 작전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출항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북한 잠수함에 대해서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독특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방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해의 복잡한 수온층과 해류를 활용한 은밀 기동, 서해의 얕은 수심에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 그리고 태평양 원양에서의 장기간 순찰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한 설계라고 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박민서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군비 경쟁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 필요 때문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에서의 우위 확보 없이는 국가 안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이 호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우리는 넓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한국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적 역량과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으니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태즈먼 해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고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HMAS 윌러호는 콜린스급 재래식 잠수함이었어요.
당시 저는 부함장으로 승선해 있었죠. 그날은 일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수중 기동 훈련 중에 갑작스럽게 주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스급은 초기 도입 당시부터 여러 가지 결함들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잠수함이 급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비상부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수심 200m까지 내려가면서 압력차 때문에 함체 곳곳에서 균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승조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죠. 그때 기관실에 있던 3명의 동료들이 수동으로 비상부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려고 했습니다. 마크 윌슨, 데이브 존슨, 그리고 톰 스미스였어요.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죠. 결국 비상부상에는 성공했지만 기관실에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3명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함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남태평양 바다가 제 동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전력 계통의 설계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벽한 기술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갖게 됐습니다. 기술적 결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잠수함 안전성 개선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참여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서방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완벽한 잠수함이라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완벽주의는 서방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철저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장영실함을 둘러볼 때 본 안전 시스템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서방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다층적인 안전장치들이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들도 과거 여러 해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이정현 기술자가 말했던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아무리 좋은 성능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이 이런 철학을 실제 기술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론적 안전성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안전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트라우마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사라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때 잃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더 안전한 잠수함 기술을 찾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사라의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단순한 기술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서로 다른 기술 철학의 만남이었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의 비교였던 거죠. 20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잃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크, 데이브, 톰. 그들이라면 더 안전한 기술을 추구하는 제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지지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안전에 대한 집착,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기술에 대한 사명감이 제게는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든 잠수함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차가운 바다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넷째 날, 드디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 현장을 볼 기회가 왔습니다. 한화시스템 본사에서 김태준 총책임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이었죠. 김태준 박사는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더군요.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진짜 전문가의 풍모가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벽에 걸린 거대한 설계도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설계도였는데 그 규모와 정교함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대형 잠수함의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서방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미국이나 영국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독자적 설계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중 원자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핵추진 잠수함들이 단일 대형 원자로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형은 소형 원자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어요.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나로 계속 운용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훨씬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소형 원자로들이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출력 대비 크기는 미국 원자로보다도 작으면서 효율성은 더 높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스크류 프로펠러 방식이 아니라 펌프젯 추진기를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고 연료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펌프젯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음 저감 효과를 보인다고 자랑하더군요. 세 번째는 첨단 소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능동형 위상 배열 소나가 탑재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설명해 주는데 미국 버지니아급보다도 탐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수중에서 보여주는 성능이 기존 서방 잠수함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최고 속도 50노트, 연속 자막 능력 석 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은밀성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장 시스템이었어요. 수직 발사관 16개의 현무4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5톤짜리 괴물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독자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김 박사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와 전자기술까지 더해지니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했다는 거였어요. 각 분야 최고의 기술들을 하나로 융합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개발 일정이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는 완료됐고 상세 설계도 거의 끝나간다고 했어요. 정부 승인만 나면 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해외 수출 계획이었어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성능 대비 가격이 서방 잠수함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알고 있던 잠수함 기술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성해놓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저를 배웅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서방 기술의 우월성이 정말 확실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본국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 해군의 제임스 리처드 제독이었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군요. 리처드 제독은 오커스 프로젝트의 영국 측 총책임자로 저보다 계급도 높고 경험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거든요. 제독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쓰는 과대 포장이라는 거였어요. 실제 기술 수준은 서방에 비해 한참 뒤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더군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논조였어요. 리처드 제독은 또한 한국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오커스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현혹시켜서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계략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처드 제독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제가 며칠 동안 본 것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혹시 한국 측에서 좋은 부분만 골라서 보여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주 국방부의 데이비드 스미스 차관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스미스 차관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 정부 내부에서도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오커스는 이미 확정된 정책이고 한국과의 추가적인 기술, 협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제 보고서들이 이미 검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부분들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오후에는 김유진 통역관을 통해 한국 측의 반응도 전해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도 제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하더군요. 김태준 박사는 특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했어요. 김유진이 전해준 김 박사의 메시지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기술 공유를 원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그것이 가로막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과장된 것일까요? 한국 기술자들의 진지함과 전문성,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본 기술적 성과들이 모두 가짜였을까요? 특히 장형 실험을 직접 봤을 때의 충격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밀함과 완성도는 절대 과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기술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리처드 제독과 스미스 차관의 지적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한국 측의 의도적인 연출에 말려든 건 아닐까요?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장 괴로운 건 이런 갈등이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서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직하게 보고할 경우 제군 경력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았거든요. 밤늦게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조언을 해줬어요. 정치적 압박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사라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년 전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더 나은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끝까지 소화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미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겠다고요. 차관은 화를 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수연 박사가 한국의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결국 원자로니까요.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 도착해보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최수연 박사는 39살의 여성으로 원자로 설계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기존 원전 기술 전시관이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한 원자로들의 모형과 기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APR-1400이라는 최신 원자로 모형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기술이 UAE에 수출되어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원자로 설계와 건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개발된 신형 원자로들이 기존 것들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하더군요. 그 다음 안내받은 곳이 정말 핵심이었어요.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금지 구역이었는데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죠. 보안 검색만 3번이나 받았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차원으로 구현된 소형 원자로의 내부 구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최 박사가 이걸 이용해서 원자로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형 잠수함용 원자로의 첫 번째 특징은 크기였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러시아 원자로의 절반 크기로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개발한 신형 해결료와 냉각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안전성이었어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기본이고 만약 모든 안전장치가 실패하더라도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세 번째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이었습니다. 기존 원자로들은 연료 교체를 위해 잠수함을 완전 분해해야 하는데 한국형은 모듈화 설계로 훨씬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운용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는 거였죠. 네 번째는 소음 문제였어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의 은밀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음 저감이거든요. 최 박사가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성능 지표들이 미국 버지니아급에 들어가는 S구지 원자로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거든요. 출력, 효율성, 안전성, 소음 모든 부분에서 말이에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독자 개발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최 박사의 답변이 또 한 번 놀라웠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50년에 걸친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1990년대부터는 완전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한국전력이 인수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소형 원자로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연구용이지만 실제 크기로 제작된 것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원자로 용기의 정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술품 같았거든요. 최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해외 수주 계획이었어요.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형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잠수함용 원자로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구원을 떠나면서 최 박사가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원자력 기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서방 기술의 우월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 사라와 통화했는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어둡더군요. 호주 언론에서 제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마이클 톰슨 대령이 한국에 현혹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라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해군 본부에서는 이미 재복귀 후 보직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커스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군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절친한 친구 피터 윌슨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터는 저와 함께 해군사관 학교를 나온 동기로 30년 우정을 나눈 사이였어요. 그런 피터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마이클이 정치적 판단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는 거였어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지 아니면 내가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내마저도 제 판단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중년 남자가 혼자 이국 땅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지 회의가 들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로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한국 측의 프로파간다에 말려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데이비드 스미스 차관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강경한 톤이었어요. 즉시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했거든요. 스미스 차관은 제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는 이미 확정된 국가정책이고 한국과의 불필요한 기술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영국과 미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리처드 제독은 제가 한국에서 기밀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오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 해군 훈련 참관도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호주 정부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정한다고 하더군요. 김유진 통역관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문득 제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본국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식당 벽에 걸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호주 군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오후에는 혼자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 서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본 것들이 정말 과장된 것일까요? 장영실함의 완벽함, 김태준 박사의 설계도, 최수연 박사의 원자로 기술, 이 모든 게 가짜였을까요? 하지만 제 전문가적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잠수함 기술을 다뤄온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이 보여준 것들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 기술적 완성도와 혁신성은 절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김유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제 자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해달라는 메시지였어요. 김유진이 덧붙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감격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어볼 것인가. 20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잃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크, 데이브, 톰. 그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서 사령관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해군의 실전 훈련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실 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된 상황이었지만 박 사령관은 개인적인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제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진해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였죠. 진해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동시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8,200톤급 대형 구축함들이 늘어선 모습은 마치 강철 요새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승선한 건 세종대왕함이었어요. 함교에 올라서자마자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의 거대함에 압도됐습니다. SPY-1D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와 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함장인 김대현 대령이 직접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원본보다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해상 전투체계와 KVLS 수직 발사대가 결합되어 있어서 성능면에서 미국 알레이버크급을 능가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CIC 전투정보센터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수백 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군함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함장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한국형 미사일들이었어요.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천검 함대함 미사일들이 VLS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성능이 미국 토마호크와 하푼 미사일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해상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과 충무공이 순신함이 연합훈련을 하는 거였어요.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는 훈련이었는데 그 정확성과 신속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 해군의 ASW 대잠전 능력이었어요. 헬기,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이 3차원적으로 연동되어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거든요. 훈련 중에 소형 무인 잠수정도 투입됐는데 이것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했어요.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김대현 함장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이미 중국 핵추진 잠수함들의 모든 소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든 서해나 동해에 나타나면 즉시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였죠. 훈련이 끝나고 함교에서 바라본 한국 해군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 해군들의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어요. 이들이 바로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함상에서 한국 해군 장교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 해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미래 해군 기술의 발전 방향까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더군요.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호주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균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곧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동북아 해양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함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해군의 목표는 단순히 강한 해군이 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해군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압도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은 진짜였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준 박사로부터였는데 긴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김 박사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성한 건 이미 2년 전이었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공개를 미루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앞선 기술을 공개하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준 자료를 보니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서방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특히 추진 시스템의 혁신이 대단했어요. 기존 원자로 터빈 스크류 방식이 아니라 원자로 전기 모터 펌프젯의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연료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AI 기반 자율 운항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조원 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김 박사가 보여준 비교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이 미국 최신 버지니아급은 물론이고 영국 아스투트급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최고 속도, 자망 깊이, 소음 수준, 무장 능력 모든 부분에서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건조 기간이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은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모듈화 설계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기술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 급격한 기술 공개는 오히려 주변국들의 경계심만 키울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거였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오커스 같은 기존 서방 협력 체계와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본국에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으냐고 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보고서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상 제가 본 것들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제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해주는 제 자세가 고맙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김 박사가 건네준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 개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밀은 아니고 공개 가능한 수준의 자료라고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카페를 나오면서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해주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호텔로 돌아와서 USB에 담긴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이미 차세대 해군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해군 기술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본국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로부터도 간곡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 에밀리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해군에 마지막 요청을 했어요. 실제 잠수함 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민서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도산 안창호함 승선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3,600톤급 최신 잠수함에서 실제 잠항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했어요. 진해 해군 기지에서 도산 안창호함을 처음 본 순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선체와 정밀한 마무리가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이정현 기술자가 자랑하던 한국 조선 기술의 진수를 실제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함장인 이상훈 중령이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 함 내부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설계와 최신 장비들의 배치가 정말 과학적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승조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임무에 완전히 숙달되어 있었고 팀워크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훈련도를 갖춘 승조원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에 잠항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독특한 감각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잠항은 제가 경험했던 다른 잠수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AIP 추진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정숙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바닷속을 유영하는 거대한 고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심 200m까지 잠항했을 때 함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3주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중간에 한 번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성능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모해 전투 훈련도 경험했습니다. 가상의 적 함정을 탐지하고 어뢰 발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정확성과 신속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백상어 어뢰의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승조원들과 함께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좁은 식당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부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호주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한국 잠수함은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 잠수함이 더 우수하다고요. 오후 4시에 잠수함이 부상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몸으로 직접 체험했거든요. 함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 지역 해양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고요.
함장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해군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정치적 압박이 있더라도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유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유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해주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면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형식적 평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영실함의 완벽한 기술력, 김태준 박사의 혁신적 설계, 최수연 박사의 원자로 기술, 한국 해군의 실전 능력까지.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도산 안창호함에서의 마지막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0년간 잠수함을 다뤄온 저로서는 그 성능의 우수함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본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리처드 제독과 스미스 차관의 압박,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까지.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경호원들이 저를 맞았거든요. 즉시 국방부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집에 들를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마주한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스미스 차관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였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상세히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장영실함의 기술 수준, 핵추진 잠수함 설계의 혁신성, 한국 해군의 실전 능력까지 제가 본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차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 성능은 발표된 것과 다를 거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가져온 자료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제공한 기술 자료들을 보더니 이런 기밀급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추궁하더군요. 혹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한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개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정식으로 제공받았다고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한국 측의 정보전에 말려들었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 전문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평가인데도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스미스 차관이 따로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언하고 싶다면서 한국 관련 보고서는 신중하게 작성하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불필요한 파장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죠. 차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커스는 이미 확정된 국가정책이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 보고서가 이런 기본 정책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딸을 만났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라는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에밀리는 아빠가 무슨 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물론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실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사라는 그럼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에밀리는 왜 정부에서 그런 좋은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순진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이에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편안한 거짓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잃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어요. 더 나은 기술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되어 있었거든요. 보안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한국 방문 관련 자료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제가 오커스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 부서장이 직접 와서 통보했는데 한국 관련 보고서 건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절친한 친구 피터 윌슨을 만났습니다. 30년 우정을 나눈 동기였지만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제가 정말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하더군요. 피터의 말에 따르면 해군 내부에서 제가 한국 측의 로비에 말려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0년 군 경력 동안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던 제 청렴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니요. 순수하게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한 건데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저를 불렀거든요. 참모총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참모총장은 제 보고서 초안을 읽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는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찬사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참모총장은 제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를 수정해서 기존 정책 라인에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되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길을 택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력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두 번째 길을 택하면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들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정말로 객관적 판단력을 잃고 한국 측에 현혹된 건 아닐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말이에요. 사라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했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더군요. 당신이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 길을 가라고 했어요. 특히 사라가 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년 전 동료들을 잃었을 때 당신이 느꼈던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더 나은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딸 에밀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준 박사의 열정, 최수연 박사의 전문성, 박민서 사령관의 사명감,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의 자부심까지.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기술적 성취는 분명히 진짜였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제 전문가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들이 정말로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들은 미래 잠수함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설령 그 결과로 군 경력이 끝나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20년 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로 했거든요. 보고서의 첫 문장부터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서방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상세한 기술 분석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본 것들만을 기록했습니다.
장영실함의 AIP 시스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설계의 혁신성, 소형 원자로의 우수한 성능, 그리고 한국 해군의 실전 능력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특히 안전성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안전에 대한 집착과 다층적 안전장치들이 미래 잠수함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20년 전 동료들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평가였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정책적 제언도 포함시켰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특히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명시했습니다. 오커스트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죠. 오전 11시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드니 항구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 한국에서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에 참모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모총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까 긴장이 되더군요.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내용이 제 최종 판단이냐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수정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른 정확한 평가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참모총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각오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보고서가 상급 부서로 송부되지 않고 보류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다른 팀에서 새로운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제 평가가 묵살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저녁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 달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였어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이 흘러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미 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 같았어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라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에밀리는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에밀리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갈릴레이도 진실을 말했다가 탄압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면서 아빠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국의 김유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한 평가는 변함없다고 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유진으로부터 답장이 왔었습니다. 한국 해군과 기술자들이 제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진실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김유진이 전해준 김태준 박사의 메시지도 감동적이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직무 정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반도 안보와 해양기술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과장이 직접 전화해서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학생들이 실제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강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참석했더군요. 제 상황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같았어요. 강연 내용은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이 호주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장영실함의 기술적 완성도, 한국 기술자들의 혁신적 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접근법까지.
모든 걸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강연장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떤 교수는 제 평가가 지나치게 호의적이라고 반박했고, 다른 교수는 오히려 더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지했어요. 정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박사과정 학생의 발언이었어요. 자신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술 발전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더군요. 특히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몇몇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 기자가 설득력 있게 말하더군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개인적 상황보다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정치적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제 인터뷰가 일면에 크게 실렸더군요. 한국 기술, 호주를 넘어섰나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개적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동시에 언론 인터뷰 금지 명령도 내려왔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도 나타났어요. 호주 해군 내부에서 익명의 지지 메시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평가에 공감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호응이 컸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의 한 해군 전문지에서 제 상황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는 거였습니다. 호주 해군 전문가, 한국 기술 우수성 증언으로 탄압받아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쓰여 있었어요. 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다뤘더군요.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기술적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저녁에 아내 사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 에밀리의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제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에밀리가 전해준 친구의 말이었어요. 기성세대는 기득권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이끌어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 변화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무정지 석 달째, 완전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AIP 추진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 기술이 독일을 앞섰다고 평가했고 핵 추진 잠수함 설계 능력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안전성 평가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다층 안전장치들이 차세대 잠수함 안전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더군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오전에 피터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제 평가가 정확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보고서를 보니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더욱 의미 있었던 건 피터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해군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제 평가에 대한 지지가 크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해군이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위한 예비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였습니다. 리처드 제독이 그토록 반대했던 일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기술 수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김유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제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태준 박사는 제가 진실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주었어요. 김유진이 전해준 소식 중에 특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한국 해군에서 제게 명예 고문직을 제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였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해군참모차장이 저를 개별 면담했거든요. 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매우 정확한 평가였다고 인정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사과의 말씀이었어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더군요. 참모차장이 전해준 소식도 기뻤어요. 제가 직무정지 해제되고 원래 자리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호주 해군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호주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기술 협력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안전기술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클 톤슨 대령의 전문적 평가가 이번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놨더군요. 사라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고 에밀리는 아빠가 결국 승리했다며 기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박민서 사령관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제 용기와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20년 전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마크, 데이브, 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은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호주 해군기술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공식 방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훨씬 더 성대한 환영을 해주었어요. 박민서 사령관이 직접 나와 맞아주었고 김태준 박사와 최수연 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 사령관이 첫 인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보여준 용기와 전문성 덕분에 한호주 해군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정말 과분한 평가였지만 기뻤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최신 현황 브리핑이었어요. 김태준 박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는데 지난 몇 달 사이에 놀라운 발전이 있었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서 핵연료 농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죠. 김 박사가 보여준 최신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번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특히 AI 자율 운항 시스템과 무인 수중 드론 연동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현대중공업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작된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원형 드라이독에서 첫 번째 함의 용골 절단식이 열렸거든요. 용골 절단식에서 만난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정현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듈화 건조 방식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세 번째 날에는 호주와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핵심 기술들을 공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 기술의 경우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김태준 박사는 안전 기술만큼은 전 세계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철학이었습니다. 호주 측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장거리 작전 경험과 남반구 해역 운용 노하우는 한국에게도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진정한 윈윈 협력이 가능해 보였어요. 네 번째 날에는 한국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해군 사관생도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열정과 실력에 정말 놀랐어요. 한 사관생도가 질문했어요. 한국 해군이 세계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다를 지키려는 사명감이라고요. 강연 후에 사관생도들과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기술을 보유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기술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호주 해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제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격려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강조하신 건 기술 협력을 통한 평화 기여였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환송 만찬에서 박민서 사령관이 발표한 소식이 놀라웠어요. 한국 해군에서 저에게 명예 고문직을 정식으로 위촉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김유진이 마지막 인사를 왔어요. 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한국이 세계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호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호주 해군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면서 제가 양국 협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첫 번째 성과는 한국의 AIP 기술을 호주 콜린스급 잠수함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호주에 와서 직접 기술 이전을 해주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보다 잠항 시간이 3배나 늘어났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의 원리와 철학까지 함께 가르쳐 주더군요. 호주 해군 기술자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공동 안전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한국의 다층 안전장치 기술과 호주의 비상상황 대응 경험을 결합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호주 해군대학에서 겸임 교수직을 맡게 되었거든요. 젊은 해군 장교들에게 국제해양기술 협력에 대해 강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제가 강조한 건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어요. 기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나은 기술이 있으면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 학생이 인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20년 전 잃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더 나은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개인적 손해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딸 에밀리는 아예 국제관계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아빠처럼 국가 간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달 후에는 더 큰 성과가 나왔어요. 한국이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에 호주의 남반구 작전 시스템이 통합되기로 결정된 거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술 융합이 이뤄진 거였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호주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보여준 최신 설계도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호주의 실전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된 차세대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협력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였어요. 1년 후에는 국제적 인정도 받았습니다. 나토에서 한호주 해군 기술 협력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브뤼셀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브뤼셀 발표에서 제가 강조한 건 상호 존중과 개방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 철학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 해군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였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젊은 나토 장교들과의 대화였어요.
이들은 제 경험담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한 덴마크 장교가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의 김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토에서 한국 기술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김유진의 답장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2년 후, 저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안중근함의 진수식에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한호주 해군 협력 프로젝트의 상징적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안중근함이 드라이독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거든요. 5,000톤급의 웅장함과 세련된 설계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수식에는 전 세계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 태국까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해군 참모 총장의 축사였어요.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기술 발전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한미 해군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진수식에서 발표한 기술 개요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안중근함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는 기존 어떤 잠수함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을 이뤄냈어요. 진수식 후 함내 견학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승조원 공간부터 무기체계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특히 AI 자율 운항 시스템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함장으로 임명된 이상훈 대령 진급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안중근함은 기존 잠수함보다 승조원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작전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호주 공동기술이 적용된 부분들이었어요. 호주의 남반구 작전 경험이 반영된 항법 시스템과 한국의 혁신적 추진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거든요. 진수식 만찬에서 박민서 사령관 진급하여 제독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안중근함의 두 번째 호가 마이클 톰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의 이름을 딴 한국 군함이라니요. 박 제독은 제가 한호주 해군 협력의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이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찬 후 김유진과 오랜만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감회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용기 있는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에는 한국 해군사관학교를 다시 방문했어요. 3년 전에 만났던 사관생도들이 이제는 초급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안중근함 승조원으로 선발되기도 했어요.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한국 해군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저 혼자 부산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안중근함이 시험 항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호주의 경험이 결합된 그 잠수함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잃은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마크, 데이브, 톰. 이제는 그들도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기술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겠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 간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빛들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편견. 많은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협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해군 기술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바다가 연결한 이 우정과 협력이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